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노동개혁, 현 정국의 최대 쟁점입니다. 사실 개혁이냐 계약이냐 여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되죠.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렵사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협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상태죠. 그리고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 여야 모두 이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방송기자클럽 BJC는 양당의 특위위원장을 특별히 초청해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60분 동안 이 전국 최대의 쟁점, 노동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양당 특위위원장에게 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추첨에 의해서 이 자리와 또 발언 순서들이 결정됐는데요.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재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 한국방송기자클럽 6개 방송사죠. KBS, MBC, SBS, CBS, YTN, MBN을 통해 공동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두 분 위원장께서 이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한 1분 정도 모두 발언부터 시작하실까요? 이인재 의원부터 1분입니다. 예, 이인재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매년 70만 명 가까운 우리 아들, 딸들이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합니다. 빨리 직장을 얻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꽉 막혀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일반 실업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11% 됩니다. 또 경기 성장은 자꾸 둔화되고 불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기 침체로 빠져들지 않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혁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공, 노동, 경제, 금융, 교육 4대 개혁을 주창하고 계시는데 이 가운데 가장 선결적인 개혁 과제가 노동입니다. 이번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서 노동개혁의 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마지막 물꼬는 이제 국회에서 터야 됩니다. 5대 입법을 우리 이제 새누리당이 당론을 모아서 제출했습니다. 야당도 대안을 제출하고 여야 간의 대타협을 통해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의원 역시 1분 정도 드릴까요?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입니다. 요즘 참 힘드시죠? 치솟는 전월세,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 쥐꼬리 월급으로 살아가야 하는 비정규직, 일자리 없는 청년들은 희망조차 없습니다. 가계 부채가 이미 1100조로 사상 최고입니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들은 어떻습니까? 30대 재벌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지난 4년간 무려 170조나 늘어났지만 투자는 겨우 2조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과실을 재벌 대기업이 독차지하는데 이 땅의 비정규직이 어떻게 더 나아지겠습니까? 재벌 개혁 없는 노동 개혁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 노동 개혁 없는 재벌 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 개혁과 재벌 개혁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모두 발언 이런 식으로 좀 딱딱하게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두 분이 좀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토론할 주제가 좀 많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들도 몇 가지 내용적으로 좀 따져야 될 게 있고 정치적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 문제도 또 논의해야 되고요. 먼저 노사정위원회에 좀 합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아무나도 좋습니다. 먼저 주연 먼저 하시죠. 네. 110만이 넘는 우리 청년 실업 문제나 또 이 땅의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안 되는 600만 비정규직 문제, 이런 걸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청년 일자리는 간 데가 없어요. 비정규직 해결은커녕 이 600만 비정규직을 2배로 늘려서 1200만 대한민국을 비정규직 국으로 만들게 생겼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이 노사정에서 청년들을 불러서 한번 그들의 목소리는 들어보셨을까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이인재 의원님께서 노사정 대타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노총 대표자만 불러서 도장 찍게 한 것이 어떻게 대타협이 되겠습니까? 저는 소타협도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은 반드시 재벌개혁과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이런 금융이나 투기성 자산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설비 투자나 또는 연구개발 투자 같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타결된 노사정 합의는 정말 역사적인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7년 만에 처음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노사정이 지난 1년간 100차례가 훨씬 넘는 아주 논의를 통해서 합의가 됐는데 이제 언론에는 주로 현안 쟁점 중심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이 업무 부적응자 해고 문제라든지 취업 규칙 개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사실 이 노사정 합의문은 지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아주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의제가 노사정 협력을 통해서 이 청년 고용 절벽, 이 청년 고용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아주 가장 큰 모순인 이중 구조.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2배입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10대 6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격차 때문에 이 청년 고용 절벽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빈부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에 놓고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 가운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제 아주 소수가 있고요. 또 행정 지침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노사정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느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청년 고용 활성화, 또 이중구조 해소, 사회 안전망 확충 이런 합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범정부적인 전 국민적인 노력을 통해서 노동시장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이제 급하게 대두된 이 국회에서 이제 개혁 입법 과제 또 토론에서 이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거보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합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추 의원 또 그냥 계속 받으시죠. 예.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합의문 저도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이 재벌 대기업이 분담한다는 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재벌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언론에 그냥 알려졌다 이렇게 지나가시지만 이른바 새로운 해고 제도가 마음대로 해고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것을 아까 행정 지침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헌법에 근로자에 대한 근로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정부가 이번 노동개혁을 빌미로 해서 헌법 기초 질서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우리 이인재 최고위원님도 법률가시니까. 네, 그것을 이런 이 한국노총 대표자를 불러서 도장 찍게 해서 그걸 행정지침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법치국가가 안 되는 예,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네. 개입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조금만요. 예. 지금 그 추미애 의원께서 이제 거듭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건 좀 떼서 따로.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요. 전반부에서는 방금 언급하신 그 일반 해고 조항 그것을 지침으로 개정하는 문제 네. 또 하나 같이 연동되는 게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해서 취업 규칙 변경도 정부 지침, 행정 지침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를 묶어서 좀 집중 토론 잠깐 하겠습니다. 이인재 의원 바로 좀 받으세요. 이제 해고 문제하고 취업규칙 개정 예, 문제 그두 말이죠. 가지 가지고요. 예. 그 전에 이 노사정 협력에 관해서는 이제 광범위하게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지금까지는 이제 하청 대금을 이제 낮춘다든지 또 납품 단가를 후려친다든지 이래가지고 결국 그 부담이 다 중소협력기업 비정규직 이쪽으로 전가되는 바람에 이런 격차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제 동반 협력 상생 관계로 가기 위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쉬운 해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신중하게 엄격하게 해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사용자가 임의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그 절차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건과 절차는 이제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마련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지금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이제 징계 해고하고 정리 해고, 구조조정, 정리 해고 말고 업무에 적응을 못하고 성과를 못 내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전직 훈련을 한다든지 전환 배치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를 믿고 사용자가 함부로 뭐 덜커덩 해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노조가 없는 근로자가 90%입니다. 이런 데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실정법하고 판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엄격하게 그 능력을 평가한다든지 요건과 절차를 다 맞췄는지 이거 정해가지고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취업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규칙도 판례가 있는데 아무리 노사 간의 협의를 해도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잘 안 되고 있다.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그럴 때에는 이제 일정하게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개정해가지고 피크제 도입하도록 이렇게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엄격하게 요건과 절차를 노사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 이렇게 합의가 된 것입니다. 자, 추 의원님.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해고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해고를 사용자가 언제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도입하려는 신해고 제도입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이 해고 제도가 도입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객관적으로 근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은 다음에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예를 들어 일은 열심히 하지만 윗사람 비위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 불안합니다. 또 저처럼 애 낳고 저 바로 그 조리 마치고 업무 복귀했는데 좀 이렇게 잘 능숙하게 못한다고 할지 또 저처럼 시부모가 아파서 병간호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많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느닷없이 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일반 해고의 그 위험성이고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명확하게 하겠다는 게 바로 행정 지침으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헌법에 이미 이런 해고 조건 같은 것은 근로기준 중에 가장 알맹이 핵심인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법률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또 판례도 해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행정 지침으로 마음대로 해고를 풀어주겠다. 그것을 노동유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업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지금 이 논의 과정에서 우리 학계에서 대부분이 오히려 이 제도는 행정 지침이 아니라 법으로 해야 된다. 또 재계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 여기 합의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평가 체계를 이제 노사정에 합의해서 구축을 하고요.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오남용을 방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그 판례가 있으니까 그 판례를 핑계로 해가지고 막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90%는 노조가 없습니다. 우리 노동 현장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근로자들이 훨씬 더 이것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 또 그렇게 함부로 해고하면 뭐 소송이 벌어지고 법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노사정이 합의한 거예요.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평가 체계도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다 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선 행정 지침으로 과도적으로 시행을 하자. 오히려 이 쉬운 해고가 아니라 신중한 그런 계약 해지를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이 원래 돼야 되는데 과도기적으로 행정 지침을 통해 한다? 그렇습니다. 그 예. 말씀인가요? 그렇지 자, 않습니다. 추 의원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헌법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헌법에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 기준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정한다 하는 것을 먼저 헌법 개정을 하십시오. 행정 지침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고치기 전에는 이것은 행정 지침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이 또 법에는 그리고 엄격하게 하겠다고 하시지만 일단 우리나라에는 이 직무나 직무 분석 제도나 근무 성과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없어요. 경영을 불투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개별 노동자로서는 자기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내가 얼만큼 같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지 알 지표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저성과자라 해서 마음대로 해고하게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알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때 사회 갈등 비용 법원에 가서 제소한다, 억울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할 때 어마어마한 사회 갈등 비용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요. 이게 노동시장을 교란시킬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 다 달아나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달아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오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헌법하고 노동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는 정당한 해고만 허용됩니다. 정당한 해고.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허용된 것이 징계에 의한 해고라든지 예. 또 구조조정, 경영위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가 이제 광범위하게 인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판례에 의해서 업무에 적응을 못하는 개별 근로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전지훈련도 시켜보고 전원 배치도 해보고 그래도 적응이 안 되고 성과를 못 낼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법으로 오히려 해야만 혼란이 적어질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법 개정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우선 이제 일선에서 혼란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좀 평가 체계 자꾸 없다고 그러는데 평가 체계 지금 구축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제가 때문에요. 양쪽에 하나씩 질문 드리고 다음 논제로 가겠는데요. 먼저 이인재 의원께는 그 추미애 의원이 조금 아까 마지막에 언급하신 건데 법 개정으로 해야 할 사안을 행정 지침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인재 의원께서는 법 개정은 어렵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행정 지침으로 하는 그렇습니다. 거다라고 하셨는데 행정 지침의 근거가 약해서 그거를 통해서 해고가 남발되면 노동자들이 전부 다 소송을 걸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노동 현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 우선 한번 주어보시죠. 그것은 오히려 반대 현상입니다. 우선 이 행정 지침은 실정법하고 판례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없으니까 그냥 해석 규범인 대법원 판례만 믿고 사용자가 함부로 해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송이 남발되고 비용이 들어가고 혼란스러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일선에서 통할 수 있는 행동 규범으로 행정 지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알겠습니다. 혼란을 방지하자는 아니, 것입니다. 추 의원님 말이 죄송합니다. 추 전도된 의원님께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 네. 국회는 이제 물론 입법기관입니다만은 네, 또 네. 정부에 대해서 뭐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인재 의원이 잘 설명한 것처럼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합의 사항이 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 네. 노사정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평가 기준 그리고 절차와 요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안을
행정지침으로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노사정위원회가 논의해서 합의해가지고 행정지침으로 정부가 하면 야당이 어떻게 뭐라고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법률과 행정지침은 명백히 다른 것이고요. 행정지침이라는 건 이른바 행정지도도 있을 수 있고 위임입법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입법자의 위임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인데 지난번 국회법 논란에서 보듯이 국회가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것입니다. 이 행정지침도 왜 헌법에서 반드시 근로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하라. 정부가 하는 지침으로 안 된다. 거꾸로 그렇게 명확하게 헌법은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사후적으로 예. 사후적 개별 지침들이 사업장마 산업 현장에 적용돼서 우리 근로자의 근로 기준을 침해할 때 마음대로 해고가 될 때 개별적으로 다 소송을 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때 그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거는 이제 좀 네. 아까 논의가 네. 됐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지침을 완벽하게 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노사가 만약 합의를 해서 그대로 정부가 행정지침을 만들면 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만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설령 노사가 모여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요.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전체 1,800만 근로자의 5%도 대표를 못합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3분의 1은 이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자가 앉아서 이 합의서를 했다고 해서 행정지침으로 법률 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는 것이죠. 법치 국가라는 건 반드시 법으로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하는 것을 법으로 알겠습니다. 반드시 정하게 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행정지침은 무효다. 이런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